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조상근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네. 조상근 교수님이 그 이른바 그 밀리터리 덕후들, 네. 두 자로 줄여서 밀떡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이것이랍니다. 밀떡 중에 밀떡. 네. 와.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밀떡이 있는데, 네. 오늘 언더스탠딩에 나온다는 말씀을 슬쩍 해드렸더니, 예. 2% 경고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분 나오셨으면 그냥 쭉 들어야 된다. 내가 진짜 네가 다른 데서 끼어드는 것까지는 원래 네가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 이해되는데, 네. 오늘은 진짜 나 총 있다. 조심해라. 그 잘 못 지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네, 조상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상근입니다. 야,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밀떡 무지랭이로서 맨날 너무 무식한 질문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지정학과 기정학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정세라는 네, 제목이에요. 네네. 지정학이야 뭐 알겠습니다. 알아요. 많이 들으셨죠? 기정학은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테크노 폴리틱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네.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저희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님께서 예. 어떤 뭐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예. 패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희가 기정학이라는 관점을 많이 쓰고 있고, 안보 분야에서는 요새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술로 정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균형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가 기술에 의해서 전략 경쟁을 어떻게 한다든가. 사실 뭐 우리 지금 나라 근처에서 이러고 있는 중국과 이제 미국의 전략적 경쟁 안에서도 예.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거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정학적 관점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군사 과학 기술 측면에서 네네. 그걸 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이죠. 왜냐면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좌에서 볼 때 우에서 볼 때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밀착 관계가 있는데 왜 북한은 KN-23 그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제공을 했을까? 그리고 그 제공한 대가로 해서 왜 위성 기술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러시아 안에서는 그런 많이 갖고 있던 그 탄도 미사일이 소진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고, 예.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그걸 바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그걸 주면서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KN-23에 관련된 어떤 전투 데이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협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한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우리나라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를 보게 된다면은 어떤 뭐랄까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 이런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그 객체와 객체 행동, 의도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야,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잠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일단은 그럼 기정학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 배워보죠. 준비한 걸 조금 들어보죠. 예. 네네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큰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이게 그 아시다시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 경쟁이 세력이 맞닿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활성단층이 활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기서 지금 중동에서 많이 싸우는 게 네네. 미국파 소위 그렇죠. 러시아 중국파 예, 이게 만나는 지역이다. 예, 만나는 단층이다. 지역이 여기 쪽이 서쪽이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가 있는 게 동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2021세기에 나타났던 전쟁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밑에 보시면 아프간 전쟁부터 돈바스 전쟁까지 하게 되면 그거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핀포인팅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웨스턴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야.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20년대부터 해서 보면 아르메니아 아르베이잔 전쟁부터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 해도 동일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봤을 때 저희도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 한중일과 북중러의 어떤 대립구도도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세력, 저희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 세력,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 세력 사이에 있는 이곳을 활성 단층이라고 하고, 이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학과 지정학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세계의 전문쟁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대륙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네. 두 거대한 문명의 그렇죠. 충돌이 여기서 일어난다.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요새는 이 이론이 이제 저희처럼 군사적 분야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론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 큰 세력 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니까 큰 세력 둘 사이에서는 당연히 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우연히 된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질문 처음 측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구도가 왜 생겼을까? 결국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과론 쪽으로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들을 지리적인 위치에서 본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서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결과든 원인이든 뭐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요거는 기술로 본 그렇죠. 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제 기정학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지도 위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하는데 예. 보시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작년 2월 24일부터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부터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한 한반도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어떤 대립구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뭐 다 아시는 얘기고요. 뭐 샤헤드 136 같은 장거리 자폭 드론, 그다음에 네. 정밀 타격 미사일,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능형 의사결정,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한반도 일대에서 유무인 복합부터 해서 초소형 군집 위험까지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정학적인 어떤 대립이 되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첨단 과학 기술, 즉 군사 과학 기술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도 등장을 하면서.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결국에 전쟁이 일어났어 하게 되면 보게 되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서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측면을 못 본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오폴리틱스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현재 게임 체인저로서 현재 어떤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서 쓰이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사장님이 잿더리를 던지면 왜 저 사장님은 김 부장에게 잿더리를 던졌을까를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 왔는데 이제 기정학이라는 건 그게 왜 잿더리였을까? 이 잿더리의 재료와 이런 거에 일단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제가 생소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거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밑에 우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초소형 군집 위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항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스타링크처럼 해서 막 저궤도에다가 초소형 위성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위성 굴기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맞대어서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트렌치 계획이라고 해서 또 저고도 위성을 또 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와 차이나가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이 되게 되면 기존에 중계되는 고개되어 있던 어떤 위성들을 했을 때 지나가는 것보다 정보 전송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밀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소형 군집 위성도 처음 들어봤고, 네네. 그 무슨 미사일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누구 건지도 모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차이나 중국에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갖고 있어요. 극초음속 마하 5 이상. 너무 빨라요 이게. 너무 빨라서 경보체계 갖고 있더라도 경보를 누르는 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게 러시아, 차이나, 뭐 노스코리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 네네. 아니 다 갖고 있어요. 미국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권위주의 국가의 활성 단층에서 여기서 이제 세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위험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막을 수 없다 이거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보고 빨리 결심해서 빨리 때릴 수 있는 시스템 가야 돼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인공위성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중궤도하고 이제 고궤도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무 멀리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보내는 새 음속이라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게 처음에 보고 있다가 미사일 옵니다라고 본부에 알려준 역할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돌 굴러와요. 예, 이거 충청도가 되는 거지.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곽광을 받고 있는 공간이 저궤도예요. 지구에 가까우니까. 네.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스타린 것처럼 해서 초소형 위성들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사일은 그 저궤도 위성보다 위로 날아갑니까? 밑으로 날아갑니까? 밑으로 가죠. 밑으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내려가는 거죠 안쪽으로. 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해서 진입하는 이렇게 거죠. 가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감지를 하게 되면은 저궤도 있기 때문에 지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전송거리가 짧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미 육군이 하고 있고, 알겠다. 또 그런 것들 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두 세력 간에 미국과 어떤 중국의 패권 경쟁도 있지만 예. 그 안을 잘 살펴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기들이. 이 군사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제압할 거야 하는 이 전략적 경쟁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잿더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근데 그 수단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된다. 첨단 무기의 그 이른바 야. 경쟁 구도다.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네. 거기서 뭔가 기술이 하나가 딱 압도하는 게 있으면 야. 뭘 하나 만들었는데 막을 수가 없어. 네. 그럼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네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순의 간격이기 때문에 또 인류는 대단하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볼까요? 보면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샤이드 136 같은 것처럼 2,500km 가는 장거리 자폭 드론을 만들어요. 예. 러시아에서. 그 136이 드론 이름이에요? 네. 네. 이란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체 생산 공정을 통해 갖고 생산해 갖고 대규모로 보내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기에는 또 보면은 뭐 첨단 무기 체계로 이렇게 막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그걸 격추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시겠지만 이제 대공포로 하는 기관총, 소총 이런 것들을 화망을 만들어서 그걸 또 격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화망. 예, 화망. 화망은 뭐냐면 예. 저기에 올 것 같아라고 하는 지점을 다 해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다 쏘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럼 거기에는 이제 탄도가 이제 밀집이 될 거 아니에요? 뭘 예. 맞아도 맞겠다는 거죠. 한 방만 맞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순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기 뭐 하나 만들면. 네네. 그럼 저궤도 위성으로는 그럼 미사일을 빨리 탐지해서 쏴라. 그래서 바로 쏘게 이렇게 되면. 저궤도에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유경 미사일로 날아가는 거죠. 신호를 빨리 보낼 수 있다. 예, 왜냐면 미리 탐지하게 되면 경로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야 가장 가까운 포대 어디야 준비해 쏴 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탐지가 빠르니까 저궤도에 있으면 그렇죠. 탐지가 빠르니까. 빨려서 빨리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정학과 지정학을 보시면은 각각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무기 체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우라 전쟁을 통해서 샤이드 136 같은 그런 어떤 장거리 자폭 드론을 제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이 국가 단위에서 또 중동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예.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F7 그러니까 로켓탄이에요. 대전차 로켓탄 같은 경우를 이제 하마스에 제공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후티한테는 이제 순항 미사일로 추진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후티에도 아까 말씀드린 136 샤이드를 현재 보내고 있게 작년에 9월 달에 보면 얘네가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후티에게 C-80이라고 해서 이제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예. 육지에서 함대를 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어떤 제공을 해서 후티가 이걸 변형을 시켜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덧입혀져 없지만 이 자체는 그냥 기정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무기 체계를 한번 덧입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연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무기를 주고받고 하더라. 네. 저 나라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나라들이나 조직들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망을 통해 갖고 뭐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해상 봉쇄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뭐라 할까 물자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를 철도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또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함선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은 돈보다는 과학기술, 인력 그다음에 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한테 아까 KN-23 같은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면 북한이 얻는 건 뭐냐면 그거를 실전 운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북한은 러시아 근처에서 우리 네. 걸 써보고 예. 거기에 대한 전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임상 지금 시험 현재 거기서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걔네들의 무기체계 고도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무기체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 동맹인 미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러시아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이 없어요? 있죠. 이제 이스칸데르를 했다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했는데 예.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한 거죠. 떨어져 예. 재고가 없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거 사왔다. 네. 북한은 그러면 다 주지는 않았겠죠? 갖고 있는 걸. 다 안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여기서도 해야 전략 되니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준 게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탱크도 있을 거고, 뭐 소총도 있을 거고, 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예.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이고 기정학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제가 두 군데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자지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제일 뜨거운데. 예. 두 번째는 이제 홍해 지역을 할 건데 우선 제가 그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이 군사적인 활동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마스가 그 갖고 있는 그 구축한 어떤 그 지하 터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마스가 다 굴토를 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 뭐 길다면서요, 밑에. 예, 500km 정도가 되는데 예. 그게 사실은 가자지구가 형성되면서 거기가 이제 격리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한 밀수, 걔네들의 어떤 내재적인 관점이 봤을 때는 경제 활동, 예. 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도 많이 파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파놨어요. 지하. 예, 지하로 지하도. 예, 지하를 갖다가 이제 어떤 라이프라인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니까 요게 땅굴이 있네? 이걸 갖다가 잘 사용하면 되겠네? 하면서 하마스가 들어와서 확장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마스가 모두 다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얘네들이 어떤 역사의 어떤 흔적에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뭐 어떤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기정학적 관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작년에 이제 10월 13일 날 10월 7일 날 하마스로부터 기습을 받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10월 13일부터 이제 군사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예. 이쪽에 보면은 그 전 지역에다가 이스라엘군이 우리 북쪽 지역에 전투력을 들어갈 거니까 니네 빨리 피해라. 라고 해서 소개, 이베큐에이션 전단을 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그걸 공지를 해요. 예. 왜? 근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 방송이 방송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팔레스타인들이. 뭐 하고는 싶었겠는데 못하거나 안 하거나 못했겠죠. 못했죠. 왜냐면은 삶의 공간이 캠프라 하더라도 삶의 공간이 이제 여건과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단순하게 가자지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바뀐 게 있겠습니까? 똑같죠 전투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제 게릴라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게릴라와 이제 주민들의 관계는 수어지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물이라면 게릴라는 고기예요. 네. 그래서 그 게릴라들은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요. 군수 물자를 받고요. 병력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전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라가 있을 때 중간에 차를 막고 위협을 하면서 못 가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릴라의 특성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이 소개 방송과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죠. 예. 왜? 명분, 정당성. 예. 우리 이런 절차를 했어. 라고 우리 이거 한 했으니까 사고 나도 네 책임이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정치적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첫 번째 단계를 이걸 한 거예요. 예.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28일 날 이제 지상군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나눠서 가요. 우선 북쪽을 먼저 소탕한 다음에 남쪽 가겠다 해서 북쪽 지역을 우선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북쪽 지역에는 가자 시티라는 가장 큰 시티가 있잖아요. 예. 왜냐면 전투력 수준이 전체를 다 포위하기에는 이스라엘군 역부족인 거예요. 왜? 그 주변에서
헤즈볼라가 준동하고 있고요. 예. 다른 데서 시리아 쪽에서 또 이제 친이란 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으로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모든 전력을 여기에다가 다 투입하게 되면 예. 뒤를 맞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 작전을 나눠서 우선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북쪽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 예. 예. 그때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기갑 및 기가 부대가 들어가요. 탱크.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자 지구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자 지구의 크기. 저 지도의 저 크기. 부분 예, 크기 예. 가자 지구의 크기. 서울 정도 크기? 서울의 반. 반이에요? 예. 반 정도 세종시 정도 됩니다. 예. 아,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서울의 반이면 500만. 엄청 많이 살고 230만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 크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건물의 밀집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글바글하죠. 빽빽하겠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밑에 지하가 이제 발전된 이유가 하나예요. 예. 근데 그런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숨기가 쉽겠죠. 네. 그 하마스 대원들이 뭐 그렇겠죠. 저격도 할 수 있고, 네. 뭐 대연차 미사일로 갑자기 쏠 수 있고 예. 하다 보니까 방어가 잘 되는 부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갑 및 기계화 부대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공격받아도 네, 죽거나 네. 다치지 않게. 네. 이런 막 사람이 영화 같은데 보면 포를 이렇게 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네네. 괜찮습니까? 아니죠.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우선은 사람 직접 맞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은원팸으로 1단계 걸러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전차나 그렇죠. 장갑차가 있으면 또 이제 전차와 장갑차가 전쟁에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겁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효과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기갑 및 기계 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면을 이렇게 똘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스라엘군이 포위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자지구 북쪽 지역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남쪽 지역에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빨간색은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미군들이 운영한 UAV, 예, 드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북쪽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남쪽 지역에 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빨간색을 안 그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다가 UAV를 이스라엘군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는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 니네가 맞고 혹시 이제 인질이라든가 하마스의 어떤 지도부가 있을 수 있으니 칸 유니스 지역이 있으니 이쪽 지역 우리가 담당할게 하면서 미군들의 들어가는 이 그 UAV들 여기를 샅샅이 24시간 관찰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첩보 활동을 한 거고 여기 안에서 이제 지리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기 지리 정보가 뭐냐면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람들의 복장을 입고 다니면 걔가 게릴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탕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얘네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이용해갖고 그걸 기발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UAV를 24시간 운용하게 되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마스가 중간에 작년에 말 정도 했을 때 휴전의 조건으로 뭐를 삼았죠? UAV 운용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그러냐? 인공지능과 연관이 있어요. 인공지능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굴을 알아보는 이런 건가?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되면 네. 그걸 압축해 나가요. 왜 압축해 나가요? 그걸 우리가 군대에서는 핸드 인 핸드, 숄더 투 숄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맞춰가면서 쭉 압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저희는 건물 밀도가 많고 땅굴이 많기 때문에 네. 부대 사이에 이 사이 간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전투원들이 파고 들어와서 후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 손잡고 압축망을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오해가 하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하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포위망 압축할 때 안 들어갔어요. 내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대신에 뭐 했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디구아리랑 전투 불조자로 해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발견한 수색을 통해서 발견한 지역의 어떤 출입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메워버려요. 부셔버리고. 들어가지는 않고.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안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어떤 곰팡이 균이 있었고 이스라엘군이 한 명 죽었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 지하예요. 근데 그거를 지리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자살행위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군 그 군인들을 그렇게 지목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군 안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안 들여보내죠. 그래서 바깥쪽부터
이제 손에 손잡고 하면서 발생한 수색 정찰하게 나가면서 발생한 것을 계속 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가면서 못 나오게 계속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스페리라는 AI를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UAV를 통해 가지고 24시간 채공하고 있는데 예. 하마스가 휴전 조건으로 제 띄우지 마. 띄우지 마 그랬죠. 이게 뭐냐면 뭘 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하루 아침만 띄운 게 아니고요. 계속 작전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띄워오는 거예요. 주요 지역에.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느 A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평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예. 2명이야. 남편하고 아들하고 네. 2명이야. 근데 갑자기 전투 준비태세가 되는데 그 건물에 40명씩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게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럼 뭔가 이게 뭐가 기지가 있는 있다. 거죠. 소굴이다. 예, 소굴이죠. 소굴이고 확인하고 아까 압축망을 접혀가면서 수색병에 들어 확인하는 거예요. 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딱 보게 되면은 3만 명 내지 4만 명들의 어떤 테러 분자들에 대한 인간 정보라는 그런 것들 다 수평이 나서 딱 거기서 활동하는 애들 딱 초점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얼굴 할 수 있는 인식한다. 거죠. 인식하는 거죠. 페이셜 레코그니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들어갔다 한참 있다 안 나왔어.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지하 통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AI 가스페리를 운영하는 건데 가스페리 한국말로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표적을 탐지하고 이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계속 관찰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안에 네. 모든 정보가 다 꾸역꾸역 나오는군요. 네네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기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CCTV로 그냥 달아놓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그럼요. 계속 감시하는 거죠. 24시간 채공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좌상단에 보면 이 표시가 나 있죠.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심벌이거든요. 어느 부대예요. 예. 이 부대 이름이 대변인 부대예요. 무슨 부대요? 대변인. 대변인 부대. 스포츠 펄슨 대변인. 네. 좀뭐 하신 정부 관심 있잖아요. 대변인. 예, 대변인. 야, 대변인 예. 부대인데 예. 얘네는 뭐냐면 얘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그 이스라엘이 강압을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얘네는 뭐 하냐면 실시간 때 이걸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당하게 공지하고 핀포인팅 했어 라는 것들 영상을 갖고 있다가 바깥에서 하마스는 해줘보려고 얘네가 학살했어 하면은 어느 지점 A-1지점에 대해 학살을 했어 하게 되면 영상 잘 찍고 있잖아요. 얘네 부대가 나서 그 영상을 틀어줘요. 우리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증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주요 외신하고 나가서 공개 와서 디베이팅을 해요. 그 그런 부대를 부대가 만들었어요. 있어요? 예, 그런 그게 부대요? 대변인 부대예요. 예. 와. 해명 부대고 해명 부대 일단. 네, 해명하는 부대. 거죠. 예,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 입장에서는 그런 부대를 운영을 좀 해요. 예. 그다음에 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없애버리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고층 건물 밑에다가 땅굴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파겠죠. 예, 왜냐하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핵심 근거지 병원인 학교를 운영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거지 가상 거점 거점 하는데 여기 건물이 다 있어요. 그럼 이 밑에는 팔 수 없을 거야. 네. 생각을 하고 여기 길가로에서 여기가 연결됐을 거야. 얘네들이 다 추측을 해요. 예.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올려갖고 UAV를 통해 갖고 들어가는지 왔다 갔다 딱 하는 거를 딱 확인을 해요. 그럼 그 지점은 어디가 되겠죠? 입구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터널이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 정보라든가 사람들 보내고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벙커버스터로 이거를 절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를 자르는 거예요? 네,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부실 필요 없죠. 여기 막혀져 있고 막혀져 있으니까 여기는 부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군사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기가 아니라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거부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디를 절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시면 끝에 마디를 하나씩 딱딱 잘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전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거든요. 지금 속도 되게 빠른 거예요. 이 정도로 속도 빠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디를 절단하는 거부 작전을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저건 터널 속에다 뭘 폭탄을 그럼 던져서 자르는 거예요? 아니요. 벙커버스터 같은 것처럼 비행기가 해서 딱 미사일을 위에서 갖다 던지죠. 떨어뜨리면 예, 그렇죠. 지하도 폭발돼요? 네네. 근데 저거는 저게 되려면 저 루트를 지하에 있는 그 길을 다 알아야지. 아, 요렇게 가니까 여길 딱 막으면 되겠네. 네. 그 아는데 그 지도를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건물 건물과 밑에는 건물 하중 사이겠지. 때문에는 지하철을 못 뚫을 거니까 예. 그런 건물 사이에 있는 이 사이겠지. 도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고 아. 그다음 위에서 24시간 도니까 저기 사람들 들어가네. 야 여기에 들어가고 있네.
그거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보내거나 UAV를 보내갖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 표적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디 절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 그 물 부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건데 예를 들어서 마디 절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요. 예. 여기 캠프가 있다. 어. 인도적 지원 캠프가 있다. 병원이 있다. 그럼 또 이스라엘 그렇지. 군이라도 이거 못 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부할 때는 물리적 피해가 없도록 그냥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만.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경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소요가 엄청 많고요. 펌프질도 하려면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부 해안선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예. 그런 인도적 지원 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하에 있는 터널을 거부할 때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 부어놓으면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죽을 것 근데 같은데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물이 딱 오니까 다행스럽게 하마스 대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걔네들 정찰을 할 거 아닙니까? 펌프가 연결됐어. 그럼 여기 물 할 거라고 이제 해외에서 대서특필 했고 걔네들 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비었겠죠. 예, 이미. 그래도 약간 물 붓는다는 게 저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익사시키는 전략 예, 같아서. 맞습니다. 그 독일군이 레지스탕트를 예. 소탕할 때도 그 건물 밑에 있는 지하 공간에 그렇게 해서 많이 물을 붓고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투항을 하죠. 나와라. 안 나오면 물을 더 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도 찍힌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참 무섭네. 그래서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포위망을 네. 아까 제가 손에 손잡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쑥날쑥한 게 없고 포위망으로 해갖고 병원 일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쫙 들어갑니다. 예. 저기였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위망으로 압축해서 쭉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스포크스맨 부대가 자꾸 찍고 있고 네네. 우리는 계속 정말 찍고 노력하고 있어요. 있어. 계속 찍고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전에 보면 여기 병원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이제 인간 방패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이런 곳 밑에다가 지휘 통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지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나 안 보내요. 일반 보병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대표인 보듯이 부대가 막 이렇게 막 예, 야할롬이라고 합니다. 야할롬. 야할롬이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만큼 강력하고 정예 부대가 되는데 공병 특수 부대예요. 얘네들은 1984년도에 창설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공병이면 다리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은 폭파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했던 어떤 그런 것들 개척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과군인. 예, 이과군인.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군 예하에 있는 특수작전 부대 중에서 예. 제일 괜찮은 애들, 우리로 말하면 707 부대처럼 애들 뽑아가지고 예. 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 재밌는 뭐 알시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얘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청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무인 체계를 보내요. 선 무인 체계 후 전투원. 로봇을 먼저 보내서 네네. 한번 쫙 네.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곰팡이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 미국군의 교범 같은 데 보면 앞에다가 두 대를 운영하거든요. 하나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산소 덧도 있어요. 여기다가 왜냐면 그 주변에다 불을 떼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산소가 딱 빨라버리잖아요. 예. 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잘못된 공간에 가게 되면 격발이 안 돼요. 총이 산소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생물학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보할 수 있도록 로봇을 두 대를 보내면서 뒤에 병력들이 후속합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하. 산소가 없으면 총이 안 쏴져요? 예, 산소가 없으면 격발 폭발이 안 안 되죠. 되니까. 예, 격발 안 되겠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없게 만들. 와, 진짜 산소가 하나도 없나 보구나.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리면 여기 대변인 부대 나왔습니다. 예. 여기가 대변인 예, 부대입니까? 이분이 뭐냐 대변인 부대장이에요. 네. 해군 장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서 여기 하마스 땅굴이 들어갑니다부터 얘기 들어가가지고 딱 찍어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 보내요. 얘네가 진짜 병원 밑에다가 지휘 통제 시설 만들어 놓고 뭐 옛날에 10월 7일 날 기습했을 때 오토바이 갖다 놓고 뭐 다 있어. 얘기를 갖다가 쫙 풀어요. 썰을.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마스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인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국방 뉴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고도화된 정치적으로 고도화된 국방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보면 얘는 이제 대변인인데 예. CNN하고 이제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인터뷰. 예, 인터뷰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딱 하면서 야, 니네 거기 지역에다가 뭐 했지? 아닌데 우리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어. 그리고 봐봐 밑에 병원 밑에 얘네들 지휘 통제실 다 있잖아.
우리가 한 거예요. 군사작전에 얘네 위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는 거 디베이팅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높은 사람이 와갖고 영상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디베이팅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고착되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스라엘 하면 학살, 뭐 강압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을 희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워페어라고 하는데 그 대변인 부대가 상당히 중요한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제사회 지지를 못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정치화된 그런 부대를 운영한 거예요. 지금. 브리핑병. 되게 중요한 겁니다. ESG 군대에서도 ESG.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거부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이 캠프 주변에 여기 보면 이제 5개 펌프 아까 물을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이런 어떤 병원과 이 인도적 지원은 캠프가 있는 지역에서만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펌프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요. 예.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제 물리적 파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만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군사과학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땅굴 파는 기술은 군사과학 기술일까 아닐까요? 군사과학 기술이겠죠. 그것도 기술이에요. 예, 네, 그럼요. 기술인데 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나온 어떤 외신에 나온 건데 하마스가 굴면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하 터널을 이제 그 뭐랄까 판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면 옆에다가 위아래 해갖고 규격화된 거를 딱딱딱 이렇게 뭐랄까 테트리스처럼 딱 예. 끼는 거예요. 예. 그 표준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빛에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북쪽 지역에서 길이가 4km예요. 그리고 깊이는 50m 밑에 있어요. 또 근데 폭이 3m예요. 예.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예요. 네. 그러면은 표준화가 시켜놨고 우리가 생각해 여태까지는 하마스의 땅굴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 그냥 사람이 한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서는 무기 체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그 터널 안에 또 은신처라든가 지휘통제 시설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봤을 때 이 기술은 상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공병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과학 기술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13년도에 그 유니필 그러니까 레바논 평화 임무 유지단에 보면은 이탈리아군에 있는 섹터 웨스트라는 서부 여단에 제가 참모로 갔었어요. 네. 그때 있으면서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활동을 좀 했거든요. 네.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안 해도 2008년도, 7년도 이 경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납치해갖고 하는데 그 땅굴통에 납치를 했어요. 그쪽에 임무지원단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전이 보는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견학을 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때도 이런 땅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 보게 되면 하마스 땅굴도 되게 장난 아니다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헤즈볼라 땅굴은 더 그렇다라고 이제 외신에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무 지역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헤즈볼라가 이제 은신처라든가 탄약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땅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독특한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는 강자의 어떤 그 뭐랄까 군사력을 회피하기 위한 약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자기들끼리 네. 땅굴로 네네네. 돌아다니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땅굴 파고 이스라엘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많이 좀 기간이 그 거리가 기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안에서 땅굴이 있는 것이고, 예. 그쪽에 이스라엘하고 접하고 있는 그 하마스 저기 헤즈볼라도 걔네 나름대로 땅굴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또 밑에서 있는 후티 반군도 북부에 있는 산악 지역에서 있는 땅굴 다 있어요. 예. 이게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강자는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고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요?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적에도 첨단 그 위성을 개발하듯이 네. 얘네들도 얘네 수준에서 이런 땅굴 기술들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생존 방법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드디어 작년 12월 4일 날 가자지구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한 소탕이 완료가 되고 남부 지역으로 전투력을 전환해요. 아까 이제 이동분 했다고 했잖아요. 북부 지역에 대한 소탕을 완료하고 남쪽 지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전부 다
다 잡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여기 한번 끝내고 밑으로 내려가겠다 딱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구역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아까 소개를 시킨다는데 소개를 안 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보시면 나 110번에 오늘 작전할 거야. 하게 되면 110번에 통보를 해줘요. 그럼 110번 여기 있는 사람들은 111번으로 빠지세요. 가시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나씩 땅땅 먹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하마스하고 그냥 주민들하고 막 섞여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111번에 들어가니까 자 나가세요 하면 그냥 싹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하마스를 소탕하는 나갈 때는 지정된 통로를 통해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정 통로로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만 명의 그 인간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하게 되면은 걔네 CCTV에다가 얘는 뭐 해야 될 인원, 얘는 무슨 인원 이게 다 표시가 돼요. 예. 다 걸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AI로.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 일반인하고 이제 무장 세력들하고 차이점 나는 게 뭐냐면 예. 통상 보게 되면 이렇게 가면 모르잖아요. 네. 뭘 보면 알게 되면 손, 팔꿈치. 그걸 보면 알아요? 예. 왜냐면 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굳은 살이라든가 훈련을 받은 흔적이 다 있을 거잖아요. 아 옛날에 손가락에 있으면 너는 펜 좀 잡았구나 그거 네.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인간 정보를 수집할 때 그런 거 다 해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제 저기 IS 격퇴전 했을 때 모슬 지역이라든가 그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 포렌식 부대 같은 걸 미군이 운영할 때 그런 걸 다 보고 확인을 다 해요. 홍채까지도 다 등록하고 하는 거야. 다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던 거 다 해요. 여기. 포복하면 여기가 예, 굳은 다 살이 있을 나오죠. 거다. 네네. 뭐 이렇게.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생체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시간 찍기 때문에 예. 테러를 했던 애들은 이제 다 노출이 되고 걔네들은 이미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얼굴도 노출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찍혔던 애들, 유심 지역에서 많이 찍혔던 애들을 딱 하면 걔네들은 추가적으로 신문을 하면 예. 또 이제 뭐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작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날 예.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스라엘에서 고강도에서 저강도 작전을 전환을 해요. 무슨 말이냐? 아까 북부 지역 작전할 때 기갑 및 기가부대 들어갔죠. 전차, 장갑차. 예. 여기 이제 경보병에 들어갑니다. 특수작전 부대가. 우리나라 공수부대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소탕 완료했고 남부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병력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서는 하나 예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위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막 준동을 하더라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올인하고 있다면은 헤즈볼라가 이제 준동을 하거나 밑에 있는 다른 세력도 준동하게 되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경보용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예비대 다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전략적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군이 야 상황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나 이제부터 상황 관리 들어갈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니네는 소탕할 때까지 소탕을 하고 예. 그러면 국제사회에 어떤 미국이 지금 껄끄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받을 지원, 정치적이고 경제적 지원 다 받아낼 거야.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금 안에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럼 미안해. 근데 고강도로 쭉 하면 그래야 더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고강도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인명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부를 먼저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마스의 주력이 북부에 있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요. 걔네들 이미 다 이제 소탕이 돼서 여기저기 빠져나갔고 여기에는 이제 일부 지도부하고 일부 전투력만 남았다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강도 전투력을 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서 핀포인팅으로 다 지금 현재 얘네들은 이제 색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에 있는 ISW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가운데 보시면 IDF 파라트루퍼스가 뭐 하고 있다라고 죠.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작전 지역을 그 하늘색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경보병이 한다는 거 실질적인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작전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칸 유니스거든요. 여기 남부 지역에서 이쪽에서 가장 좀 큰 도시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이제 그 헤즈볼라의 지도부하고 주요 전력이 숨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좀 연계돼 있는 또 이제 홍해 후티. 예, 후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 작년도 사진이 11월 19일 날 뭡니까, 예, 헬기가 있어요. 예. 헬기를 타고 여기 들어가서 납포를 하는 거거든요. 갤럭시 리더볼을. 야. 이게 일본 뭐 자산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구글로 들어가서 후티 반군 다 쳐보시면 예. 작년 9월달 얘네가 이제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F5가 휙 날아가요. 오. 얘는 운영하고 있어요. 오. 이게 예전에 이제 여기 안에서 내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부군 거를 이제 탈취해서 운영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게릴라라고 안 해요. 우리 정규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뉴스 볼 때마다 얘 대변인 나오잖아요. 뭐 이상하게 쓰고 나서 걔 이름이 뭐냐면 사리예요, 사리. 사리. 예, 사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딱 하면서 정규군 포스를 내면서 딱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걔네가 목적은 또 뭐냐? 우리 같이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건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준동하고 있는 건 이유는 얘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정치 명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명분은 그렇다 치지만 결국에는 대전략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위쪽 지역에서는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경쟁을 좀 하고 있고 또 북한도 미국을 향해서 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기정사실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푸틴과 어떤 중국과 이란의 하나의 큰 어떤 뭐랄까 대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다른 곳에 일이 없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일부의 전력은 일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항공모함도 그렇게 되잖아요. 또 여기에서 밑에서 있는 북한이 지금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쏘고 있는데 경기 태세가 가능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의 물자와 자산과 장비들이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홍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작전이 돼야 되니까 또 전력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외신에 나온 것처럼 푸틴은 웃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들어오는 압력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밑에 있는 맹주인 이란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기정학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위주의 사슬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긴 하고 서로 무기를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 거기라고 해서 다들 이해관계가 다 똑같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자유진영에서도 이스라엘 생각 다르고 미국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듯이 러시아와 중국 뭐 북한도 뭐 크게 보면 한 집단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해관계 다르죠. 다른데 주고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 주고받는 게 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도 확실해요. 차이도 136 주고받고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직 그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 아까 봤을 때 기정학적 관점에서 봐야지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추가적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무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 하여튼 한 몸처럼 지금은 움직인다. 네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19일 날 최초의 준동이 시작됐는데 네.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23년 12월 19일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 10개 국가가 이렇게 참여를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세력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해! 그냥 일사천리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국적군으로 이렇게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국의 나라에서 뭐 국회에서 뭐 비준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아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절차와 과정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준동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서 아하하. 대처할 거다. 예.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서론하는 국가에서 지금 함정들이 와 있잖아요. 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통신 시스템을 요르단에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작전 보안 때문에. 네. 또 뭐 캐나다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얘네는 서로 다른 어떤 작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참전하는 국가들은 예. 예. 다 10개국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10개 국가가 작전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작전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야 그렇게 때려 부수고 있는데 효과가 그거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완벽하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어떤 상운용성을 갖춰 나가면서 이제 효과적으로 타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4일까지, 올해 24일까지만 카운트를 했는데요. 예. 위에 보시면은 그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UAV, 그 다음에 USV 등을 해서 이만큼을 이제 후티 반군이 운용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얘네들의 후티 반군의 공격 형태를 보게 되면 60.5%가 미사일과 드론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20.9% 나포 시도를 했고요. 네. 접근해갖고 위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9.3%가 채널 16을 통해갖고 위협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정학 중에서 기정학 중에서 얘는 지정학적.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볼 게 있어요. 미사일과 드론을 같이 쓴다는 거죠. 왜 미사일과 드론을 같이 쓸까요? 미사일과 드론을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 네. 왜 같이 쓸까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사일과 드론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탄도미사일 한 발에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가 작전을 지금 시작한 지 23년 11월 19일부터 하게 되면 12월, 그다음 1월 내 2달 지났잖아요. 매일 탄도미사일 그 비싼 걸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못 쓰죠. 얘네 예. 비축량이 없고 또 예. 이제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차단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장거리 정밀 타격 드론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란의 드론은 샤헤드 136처럼 그 드론은 무슨 폭탄이나 몸에 갖고 몸에 있습니까? 폭탄이 있는 거예요. 장착돼 있어요. 자포가게 되면 폭탄이 다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날아가기만 하고. 네, 40kg 정도에 돼가지고 폭발하는 건데 예. 이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한 발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구축함이 있다가 하게 되면 예. 구축함은 정밀함이 돼야 되니까 구축함 쪽에서는 미사일을 갖다가 정밀 미사일 쏘고 함선은 방어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샤헤드 136 같은 장거리 자폭 그 드론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얘네들도 자기가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보호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투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민간 상선들의 어떤 피해가 극심한 거예요. 배가 우리가 해군 함정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함정도 자신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지키고 있는 상선을 때려버리니까 얘네가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다 탄도미사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도미사일과 이제 장거리 자폭 드론을 섞어서 가성비 높은 어떤 운용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샤헤드 136이라는 어떤 그런 장거리 자폭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정학적 관점에서 그 무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멀리 날 수 있는 드론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다. 2,500km까지 갑니다. 얘네가. 둘 다 드론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싼데? 되죠? 드론 한 세 개로 되죠.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드론도 이제 이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반입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 못한다는 뭐냐면 많이 있다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군집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세대나 대대로. 근데 지금은 군집 형태가 아니라 한 발 정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보니까 비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론이. 예, 그리고 또 이란에서 들어가는 것도 루트는 차단돼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섞어서 쓰는 거고 이것들이 소진될 때까지 얘는 계속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AV가 이제 72.8%예요. 아까 제가 미사일하고 UAV하고 섞어 쓴다고 했죠. 네. 예. 가장 많은 게 UAV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네 탄도미사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UAV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19.1%가 대함탄도.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함탄도탄 같은 경우는 제일 발전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예, 중국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변형하거나 그걸 쓰고 있는 것들이죠. 대함탄도니까 배를 향해서 쏘는 그렇죠. 건가 네.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입장에 보게 되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안가, 그다음에 인공섬, 그 앞에 있는 함정들을 엮어가지고 그 A to AD, 그러니까 반접근 거부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미군 함정들을 갖다 격침시키겠다. 대만 근처로 오면. 네, 그게 지대함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발전된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고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얘네들이 이제 전력화가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왔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 되게 궁금하신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멘을 보시게 되면
그 지도를 한번 확장해서 보세요. 확장해 예. 보시면 그 앞쪽에 우리 서해안하고 남해안처럼 섬들이 좀 있어요. 예. 섬들이 좀 있고 거기 안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란의 이제 스파이함인데 이게 2019년도에 찍힌 건데 이게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쪽 지역을 홍해를 통과할 때는 감청이라든가 어떤 감지가 안 되기 위해서 상선들이 무선을 침묵하고 들어가거든요. 무전 통신 안 해요. 쭉 가는데 그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후티한테 전송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잡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섬과 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섬과 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무선 침묵을 해서 지나간 상선이나 그런 것들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후티한테. 그럼 후티에 있는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앞에 스티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미지만 그 찍어갖고 놓게 되면은 그걸 인공지능에 찾아가 들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10개국에 있는 함대들이 와서 지금 현재 다국적군을 만들어놨지만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됐잖아요. 예. 여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동할 때 이런 것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후티하고 연결됐다는 어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런 기정학적 무기 체계를 제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측한 정보를 준다.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24일 날 올해 24일 날 현재 그 다국적군의 어떤 전력을 타격 전력만 제가 정리 좀 했거든요. 예. 함선에서는 뭐 미국 전력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잠수함, 그다음에 공군기, 그다음에 정밀 타격 미사일, 특수작전 부대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타격하는 거 보십시오. 지휘 통제 시설, 탄약고, 발사 체계, 발사 지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발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얘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지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을 쏠 때는 이동식 발사들을 하기 때문에 원점에 쏘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이동해갖고 저기 가서 쏘고 빠지고 하는 히트앤드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쉽게 잡을 수 없고 추적도 할 수 없고 그걸 때려봤자 그게 원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 그런 와중에 정보 시스템도 이렇게 융합 복합이 안 돼 있다면 그게 더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죠. 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다국적군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카톡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통합 SNS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인스타그램 쓰고 누구는 페이스북 쓰고 누구는 카톡방 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전시회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걸 통합을 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선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무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을 한다 하게 되면 예. 상호 운용성을 미리 맞춰요. 맞춰놓기 정보를 왔다 갔다 하게 저희가 연합 체제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TF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토크는 뭘로 하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문제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러시아를 믿자 예, 우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19일 날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한 건 한 달 뒤에 됐다. 그런 어떤 우리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섬과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어떤 섬뛰기 전략 비슷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CL 팀이 투입이 된 거예요. 무슨 팀이요? CL 팀, 네이비 실. 네이비실. 미 해군에. 예.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위치 블레이드 300, 600이 뭐냐면은 이게 자폭 드론이에요. 배회 드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 없는 무상 함정이거든요. USV인데 여기다 발사대를 장착해 갖고 얘네를 그냥 사람이 가면 교전하면 죽잖아요. 예. 무인 체계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확인해 갖고 센서가 잡으면은 이걸 뒤에서 발사해요. 원격으로. 그리고 걔네 배회하다가 걔네가 한번 딱 타겟팅이 되면은 쫓아가갖고 핀포인팅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핀포인팅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 뜨고 있다가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딱 때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같은 쉽게 말하면 북한 해안포가 있잖아요. 네. 나왔다가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올 때 때려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배회하고 있다가 실시간대 시한성 표적을 딱 때리는 것들을 지금 얘네 실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이 작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예멘에. 예멘에 있는 그 반군들이 있는 그 후티 지역,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지역이 다 산악이 되어 있고, 다 이제 지하화가 많이 되어 있고, 움직이는 모든 그 무기 체계를 이동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예. 또 앞에 있는 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때 복잡하고, 고도화된 어떤 정보 체계와 작전 체계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팀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무인 체계를 이용해갖고 전투까지 할 정도면, 안 봐도 여기는 상당히 큰
뭐랄까 터뷸런스가 있는 거다. 복잡하고 어렵다. 네, 어렵다. 쉽지 않다. 네, 그런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멘이 산악지형이구나. 그거 다. 네.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 되게 고지대예요. 네, 그쪽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기야 우리도 몽고군 쳐들어올 때 남한산성으로 갔지. 네. 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성과 그러면 얼마만큼 얘가 요격을 했냐.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보면 후티 반군이 발사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황색이 이제 요격을 한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UAV 같은 경우는 99발이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다국적군은 79발을 요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최초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나는 거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시스템의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의 비등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순을 말씀드렸죠. 모순. 내가 뭘 하나 개발하면 쟤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 예. 근데 이번에 오늘 딱 보니까 요르단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지금 후티 반군의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그 미군 기지에서도 무인기를 출격시킬 거 아닙니까? 예. 갔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돌아올 때 같이 발진시켜버린 거예요. 뭘 한다고요? 후티 반군이 미군이 발사한 그 UAV가 들어올 때 예. 같이 복귀시켰어요. 복귀를 시킨다는 건. 자폭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 아군 비행기가 복귀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 같이 쏜 거를. 예. 그러면 얘는 자폭 들으니까 여기서는 이 아군인 줄 알고 오인하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후티반군가 들어오면 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들어올 시기를 아군 UAV가 들어온 시기에 맞춰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한 대 갔다가 두 대가 오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죠, 잘. 쉽지 않죠. 그게. 와, 아직 멀었구나. 쉽지 않아요. 그 이런 걸 갖다가 대드론 책이라고 하는데 예. 대드론 책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왜냐면은 왜 두 대인가? 라고 물으면 뭐가 두 대란 말인가? 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쏘티고 많고 하니까 또 아니면 뭐 전파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상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생긴 애가 오면 그냥 왔나 보다 하는 거지. 왔나 보다. 복귀하나 보다. 아니 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다. 우리가 모르는 애가 하나 더 갔었나 봐. 뭐 하는 거구나.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첨단 무기 체계를 하더라도 걔네 방공망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미군들이. 예. 그러면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그 모순의 관계 때문에 그거를 삐집고 들어오는 방법을 개발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드론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그 양상이 되게 많던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첨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계식 소총을 그냥 하늘에서 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게 첨단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무기 체계는 시너지를 내려가게 되면 첨단 과학 기술과 재래 기술이 융복합돼야 돼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드론을 첨단 과학 기술이라 하면 안 되죠. 예. 이제는 이제 그 보편화된 상용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무시하던 그런 테러 집단들도 예. 지금 다 드론을 이용해갖고 자폭 드론을 만들고 있는 세상인데 이거 뭐 그거 갖다 첨단 과학 기술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저 군사 전문가가 오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다 싸우더군요. 네네. 그리고 드론 날라오니까 뭐 잘 못 막더군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드론이 되게 싸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전투기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드론이 많으면 되는 거 전투기가 아니야? 한 일은 드론이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드론이 못하는 일을 전투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 무기 체계별로 다 이제 그 타스크가 있어요. 타스크가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드론을 갖다가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뭐 3만 대, 10만 대, 20만 대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까지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드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한 대 그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은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 가는 네, 거예요. 가까운 데거나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전폭기라든가 아니면 그 전투기 같은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있고 드론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고기술 또 첨단 과학기술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뭐 리퍼 9이나 뭐 리퍼 같은 것처럼 해서 이제 뭐 정찰 타격 복합체 이런 것들 빼고 기상의 대부분의 어떤 드론들은 요새 나오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성비 전투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기존에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뒷받침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기 체계는 이제 계속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전투를 해야 되고 아날로그와 첨단이 같이 디지털이 융복합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네. 전쟁을 일주일만 하게 되면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죠. 드론 다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제초에는 일주일만 간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뭐 넘어가고 가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첨단 전투하고 있나요? 참호전 하고 있어요. 6.25 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제의 문제. 그래서 싼 드론이 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건 아니죠. 그 대신에 뭐냐면 걔네는 정밀성, 파괴력, 왜냐면 무장력, 정밀성 이런 것들이 전폭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안 드론이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 떨어뜨리는데도 네, 그렇죠. 더 정밀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에서 우리가 핵미사일 쏘고 있는 애들이 지하 벙커에 있어요. 100m 밑에 있어. 있는데 전폭기가 가서 벙커 버스트를 몇 발 싹 해가지고 없애볼 수 있는 건데 드론을 갖다 그 정도 하려게 되면 드론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거기 밑에다가 폭약을 많이 달아야 되니까. 사실상 전폭기여야 된다. 폭발력이 약하니까 매우 정확하게 가서 때려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폭발력이 이제 강하게 하려면 몸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나갈 때 북한군이 바보입니까? 저 뭐야? 하고서 써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무기체계 별로 각각의 태스크가 있다. 예, 그게 잘 조합이 돼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드론이 뭔가 무기가 세지면 막강하겠군요. 그럼요, 세지면 막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은 그래서 대드론 체계가 나오고 있는. 근데 우리 공군이 드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없습니까? 우리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더디 가는 거죠. 예. 어디 간다는 게 뭡니까? 후진 드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더 이상 이 이슈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군인이 드론이 약하다는 게 민감한 주제면 되게 약하다는 건데. 그렇지. 아니요, 저희 강합니다. 예, 강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직 체계만 있지 드론은 없는. 왜냐면은 중국산 안 써서. 근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드론이 전쟁의 주수드론으로 딱 등장한 게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맞아요.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전쟁에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3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초창기다. 아직 초창기예요. 지금 현재 그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북한에 대한 핵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상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대처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드론이 갑자기 필요하죠.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면 빨리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거 국산화한다고 계속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것도 획득 체계도 이제 그 예전에 있는 것들을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수입에 가가지고 쓰다가 1단계 쓰고 데이터를 분석해 봐서 계속 수입할 거냐, 아니면 국내 생산할 거냐, 아니면 융복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가 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군인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쟁 날까봐 그러는 거죠. 그 다른 어떤 대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죠. 네. 드론. 저희 우리나라 국방부 합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즘은 전쟁. 알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군요. 네네. 홍해에서 보시면 짧게 이게 한 가만 하죠. 네.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다 됐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거 채워놓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의주의 국가가 준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압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전산망을 통해 갖고 자금 동결시켜버리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형식으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공급망을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갖다 막지 않게 된다면 이게 다른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쪽입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북극 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되면 아까 북한도 후티보다 더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고 이제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 니네 같이 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같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긴장이 고조되게 된다면 이 항로를 미래 언제 시점에서는 우리가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는 수출을 갖다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방로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아니 미래에 어느 시점에 쓰게 되면 북한이 후티처럼 그래서 우리가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정학적 그다음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이 또 얘네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반드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되게 높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하군요. 네, 카이스트 조상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